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린 결론이 이 기술이 대중화가 될 때쯤이면 지금 현재의 검색을 한 단계 뛰어넘는 형태로 진화가 될 것 같은데, 이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았다가는, 내장을 하지 않았다가는 네이버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고 쿨하게 바로 의사결정을 해서 투자를 들어갔죠. MS 오픈AI의 이제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있잖아요. 그 두 개 차이점 뭐고 지금 어디까지 발전한 거죠? 전 챗GPT 사실 4.0은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쓰다가 저랑은 좀 안 맞는 건지 요즘에 잘 안 쓰고 이거 월에 돌만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언제 스탑할까? 구글 제미나이는 못 써봤고요. 사실 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뭐 퍽이나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트랜스포머 쓰고 둘 다 이미지, 비디오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대화형으로 기능 제공하고 있고, 그게 챗GPT의 GPT-4가 연동된 서비스. 애당초 챗GPT는 생성 AI를 이미지까지 포함한 멀티모달을 할 수 있는 생성 AI를 대량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서비스 프로덕트고요. 제미나이도 비슷해서 제미나이 자체는 마찬가지로 이미지, 비디오, 뭐 오디오, 뭐 텍스트를 다 한꺼번에 이해하고 쓸 수 있는 AI이긴 하지만 예전에 바드, 지금은 제미나이를 바꿨죠. 브랜드를 통일시켜 버렸죠. 그런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대화형 기능을 제공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데, 기본적인 AI 기술 관점에서는 뭐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못하는 게 있긴 하겠지만 산업 생태계 혹은 비즈니스에 어떻게 녹여 넣을까는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구글은 어쨌든 유튜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글의 여러 가지 검색 생태계가 쭉 있고, 컨텐츠 관련된 뭐 뉴스가 됐든 그다음에 여행 같은 것들도 다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글 생태계에 어떻게 녹여 넣느냐와,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 연합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군이나 VS 코드 같은 개발자 플랫폼, 팀즈 같은 협업 툴과에 어떻게 녹여 넣을 거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에 어떻게 녹여 넣을 거냐, 그리고 오픈AI 자체적으로 GPT 스토어 같은 약간 독립성에 가까운 것들, 그리고 챗GPT도 for 엔터프라이즈가 있어요. 기업용 챗GPT 같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의 관점인 것 같고요. 구글도 구글 클라우드 있지 않습니까? 구글 클라우드의 기업 고객들을 위한 혹은 사용자 고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제미나이를 녹여 넣을 건가 하는 부분들이 좀 각 기업이 바라보는 비즈니스 방향에서의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구글은 검색이 가장 강력하니까 검색이 어떻게 좀 이렇게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혹은 확장하기 위한 걸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의 챗GPT를 엮은 거는 꽤 빨리 시작을 하긴 했지만 검색이 강점이 있는 또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하되 구글의 검색 아성을 옆에서 이렇게 바늘로 찌르듯 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생성 AI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산업군이 만들어질 텐데, 구글이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오픈AI가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를지에 따라 또 갈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MS나 구글 둘 다 워낙 기술력이 뛰어난데 이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이제 생각이 났는데, 구글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미나이를 만들면서 제미나이가 과연 GPT-4V에 비해서 뛰어나냐? 그건 아닐 수 있는데 우리 제미나이는 전 세계 수억 명이 동시에 활용해도 문제가 없는 스케일러블리티가 보장된 형태다. 뭐 이런 거에 좀 더 강점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제품군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쓰는 제품군은 없거든요, 잘. 근데 구글 검색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수십억 명에 녹여 넣는 생성 AI는 마찬가지로 전 세계 수억 명, 수십억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밑에 엔지니어링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친화적으로 만들어진 모델이다라는 거죠. 자, 오픈AI 또 CEO 샘 알트만이 뭐 한 달 전쯤이었나요? 9,000조 모은다. 7조 달러. 네, 이걸로 지금 뭐 한다 뭐 얘기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9,000조 원이면 사실은 뭐 글로벌 빅테크 또 몇 개 살 수 있는 돈인데. 우리 돈으로 좀 뻥튀기 하면 1경원이 됩니다. 네, 1경. 저는 이 돈에 경이 붙으니까는 참 이게 감히 우리나라 한 해 정부 예산이 제가 알기로 500조였나? 네, 그쯤 될 거예요. 550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샘이 진짜 꿈이 큰 사람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랑 샘이 같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오픈AI를 처음 같이 만들었으니까. 일론 머스크는 화성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샘은 1경원에 가까운 돈으로 이 AI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전체 생성 AI 그리고 미래 AI까지 싸그리 다 하는 전체 이 풀
밸류 체인을 다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언제쯤 만났던 거예요? 둘이 좀 젊을 때 만난 거잖아요. 오픈 AI를 2010년대 중반에 같이 만들었죠. Y 컴비네이터에 있던 시절에 그때 당시 샘이랑 그다음 일론 머스크가 의기투합을 해서 만들었다고 역시 얘기를 하니까. 난당인다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 건 진짜 그 현존 생성 AI가 뭐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발전을 할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보면은 워낙 만들기도 비싸고 만들기 비싼 것보다 훨씬 큰 거 운영하는 데 비싸고 에너지도 훨씬 더 많이 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지속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AI 칩 혹은 AI 반도체 부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이 로봇과 연결되거나 디바이스와 연결되거나 하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AI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럼 AI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칩 디자인도 있지만 그 아래 파운더리, 즉 AI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까지 있어야 될 거고요. 거기에 특화된 AI 파운더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로봇까지 다 연결되는 전체 밸류 체인을 다 커버하려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가죠. 심지어 에너지까지.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그러니까 이 정도 액수가 나오죠. 제가 알기로 엔비디아가 2,000조예요. 엔비디아 2,000조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트윗에 올렸는데 샘 알트만이 얘기한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회사를 다 합해도 이 돈 안 됩니다. 그거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얼마만큼 큰 야심을 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오픈 AI에서는 저도 요 영상 봤는데 소라 인공지능 영상 나왔죠. 뭐 코끼리인가 하여튼 무슨 뭐 이상 뭐 멤버스인가 뭐 네. 뭐였죠? 옛날 그 네, 네. 되게 거대한 거 동물 나오고 메마드? 예, 네, 예, 메마드에서 예. 너무 오랜만에 나온 용어라서 그러면 여자가 이제 도쿄 거리가 어디 막 걸는 거 나왔는데 소라 무엇이고 그 생성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이미지 그릴 때 글로 막 입력을 하면 그 글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게 미드저니, 달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디퓨전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비디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엄청 잘 만들었죠. 사실 글을 비디오로 바꿔주는 기술은 작년부터 꽤 나와 있었어요. 보통은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달리 같은 이미지를, 글을 이미지로 바꾸는 기술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하면은 해상도가 좀 아쉽긴 하고 길이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은 꽤 나와 있었어요. 메타에서의 뭐 메이커 비디오 같은 연구들도 있었고 관련된 연구들이 좀 있었는데 소라를 딱 보자마자 느낀 게 와 이거는 급이 다른 거예요. 해상도도 굉장히 고해상도인데 60초짜리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와 도대체 무슨 혁신적인 기술이 났나 봤더니 이 테크니컬 리포트라고 해서 논문도 같이 냈는데 뭔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반영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그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어제 글 쓰는 AI에 많이 거의 대부분 적용되어 있는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구조를 이용을 한 디퓨전 모델,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모델들이 있어요. 이것도 재작년에 나왔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작년, 재작년에 나온 기법인데 거기서 조금 더 계산을 하고 엄청 큰 계산이라기보다는 근데 데이터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엄청 붓고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를 많이 부었으니까 컴퓨팅 인프라 엄청 붓고 또 규모가 만들어낸 혁신인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건 잘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거 일반인도 지금 쓸 수 있는 건가요? 아직 안 됩니다. API는 하반기에 공개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개한 날 샘 알트만 트윗에 이거 만들어주세요, 저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프롬프트를 올리면 샘이 이걸 만들어서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만약에 이거 일반인이 있으면 이런 영상 하나 나오려면 이용료는 얼마 정도나 내야 될까요? 5월에? 사람이 찍는 것보단 싸겠죠. 사람이 비슷한 류의 티저를 만들기 위해서 촬영을 했어야 했던 것들에 비하면 훨씬 저렴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내놓기 힘든 부분들은 아마 페이크 컨텐츠에 대한 우려일 거예요. 틀림없이. 자, 한국은 그러면 인공지능 분야 전체에서 지금 어느 정도 세계 순위인 거죠? 네, 요거를 측정하는 데가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스탠퍼드 대학의 휴먼 센터드 AI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 큰 디파트먼트가 있고요. 거기에서 매번 스탠퍼드 AI 인덱스 리포트를 발표를 합니다. 각 국가별 경쟁력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는 게 있고요. 근데 거기는 공식적인 순위 느낌보다는 뭐 어디가 어떻게 잘하고 있다 정도고 좀 순위 느낌으로 발표하는 데가 영국의 톨토스 미디어가 있고요. 거기가 옥스퍼드 리서치와 함께 매년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서 글로벌 AI 인덱스 랭킹을 매기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2023년 6위입니다. 6위. 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뭐 연구, 기술, 인재, 사업화, 인프라, 그다음에 정부의 여러 가지 준비사항 같은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6위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높은 순위인데 네, GDP 순위보다 높으니까요. 그럼 챗GPT 같은 AI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 건데요? 순수하게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늘었어요. 챗GPT 이후로 이거 안 만들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만들어낸 나라가 챗GPT 이전까지는 미국, 중국, 한국, 이스라엘, 딥마인드를 영국으로 볼 거냐 아니냐가 문제인데 딥마인드는 영국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럼 구글 거니까. 그럼 영국을 논외로 치면 요 4개 나라 정도였어요. 그게 2021년 기준이었고요. 미국, 중국, 이스라엘? 미국, 중국, 한국, 이스라엘. 한국까지. 예, 연구였고 이듬해인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 독일이 생겼고요. 좀 더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몇 나라가 더 생깁니다. 몇 나라가 더 생기는 게 프랑스, 미스라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인도도 만들었고 핀란드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자체 기술로 만든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좀 더 생겼고요. 러시아는 꽤 빨리 했어요. 러시아도 2021년 얀덱스에서 했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있고 이제 외국의 좀 도움을 받아서 만들겠다라고 한 나라들은 더 많죠. 뭐 일본도 그런 케이스고 일본은 오픈AI의 도움을 받아서 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물론 오픈AI의 도움은 급한 일가 먼저 진행하지만 소프트뱅크에 680억 보조금 주면서 자체적으로 만들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게 작년입니다. 그리고 UAE 같은 경우가 미국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펠컨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 1800억짜리 모델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아랍어는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자이스라고 해서 또 만들기도 했고요. 사우디는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여러 군데에서 뭐 아람코나 뭐 네옴 이런 데서 만들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크기가 작아요. 초고대까지는 아니고 좀 상대적으로 작은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초거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순위인 거죠? 3위나 됐나요? 네. 미국, 중국, 한국 끝. 그럼 일단 여기서 인공지능과 초고대 인공지능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야 제가 따로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초고대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굉장히 큰 4개의 변수를 가진 그럼 굉장히 큰 걸 어느 기준으로 할 거냐 하면은 매개 변수 700억 개 정도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매개 변수? 매개 변수를 이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현존 인공지능은 아까 딥러닝이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딥러닝은 결국은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모델 구조를 활용을 합니다. 인공신경망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공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신경망은 사람의 뇌를 볼 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의 뇌에는 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뉴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란 게 있죠. 요 시냅스 구조, 뉴런과 시냅스 구조를 고스란히 본따서 만들어 놓은 게 인공신경망이고요.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인공신경망에도 뉴런에 해당하는 노드가 있고 이 시냅스에 해당하는 연결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연결선들이 메모리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 연결선들은 고유의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값이에요. 마이너스 0.25 연결선 하나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연결선들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가 이 연결선들을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결선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와 연결선들이 얼마나 많느냐로 이 모델의 능력이 결정이 되는데 GPT-3가 나오기 전까지는 GPT-2는 이 연결선의 개수가 많아봐야 한 10억 개, 20억 개 정도 10억 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조금 지나서 구글이 T5라고 하는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가장 큰 게 한 110억 개 정도였습니다. 가장 큰 게 매개 변수가 가장 많은 거였죠. 그런데 GPT-3가 1750억 개 1750억 개 2020년 6월달 발표할 때 1750억 개를 발표를 해요. 이 110억에서 1750억으로 한 16배 정도 점프를 하면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기능이 발현이 됩니다. 어떤 게 되냐면 예시를 몇 개 보여줘요. 삼행시 쓰는 방법을 알려줘요. 한 2번. 그 다음부터는 삼행시를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딥러닝에서의 학습은 데이터를 줍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틀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연결선들의 가중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틀릴 때마다 가중치를 조금씩 바꿔요. 다음번에 더 잘 맞추도록. 이 가중치가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딥러닝에서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GPT-3가 나오면서 예시를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예시를 보여줬는데 가중치를 안 바꿔요. 가중치를 바꾸지 않고도 메모리에 저장된 이 내용만 가지고 계산할 때만 써도 모델의 특성을 전혀 바꾸지 않고도 그 행동을 그대로 모사해서 따라하게 돼요. 그 이전은 이게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초고대 AI가 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써보니까 단계별 추론도 가능하게 됩니다. 뭐가 되냐면 문제풀이를 합니다. 수학 문제풀이를 시켰어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주는데 애가 바보같이 틀려요. 딱 한마디를 더 쳐요. 자, 우리 단계별로 생각을 해보자.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문제를 주면 풀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우리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얘기를 한 마디만 했을 뿐인데 그런 게 되는 AI가 초고대 AI입니다. 매개 변수를 엄청 키우고 엄청 키운 만큼 데이터를 엄청 많이 학습을 시켰을 뿐인데 그러면서
이제 학습 매개 변수가 1750억에 커졌죠. GPT-4는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력한 카드의 통신에 따르면 1조 7천억 개에서 1조 8천억 개 정도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학습에 들어간 그 데이터 양이 뭐 수조 개 이상의 단어들로 구성된 문서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과거의 AI에 비해서 매개 변수의 개수,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의 양이 차원이 달라서 초거대란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초거대 AI 만들 수 있는 나라 방금 전에 미국, 중국, 한국이라 했잖아요. 네. 왜 이 세 개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도 뭔가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오픈 AI가 구글이 110억 개에서 멈췄을 때 GPT-4에서 샘한테만 얘기했다면 GPT-4 10억 개, 20억 개 정도에서 돌아가는 걸 보고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투자를 좀 해주세요 해서 1만 개 GPU를 돌려가지고 시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얘를 키우면 얼마만큼까지 잘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공을 했고 방법을 다 발표를 합니다. 논문으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특히 화웨이가 가장 먼저 했어요. 2021년 4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1년 딱 걸려서 마찬가지로 그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GPT-3를 그때는 API 형태로 공개된 게 아니라 약간 그 어도비 경로, 다 불법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 저희 네이버의 초거대 AI의 총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고 총괄이랑 저랑 좀 써보면서 내린 결론이 이 기술이 대중화가 될 때쯤이면 지금 현재의 검색을 한 단계 뛰어넘는 형태로 진화가 될 것 같은데 이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았다가는 내장을 하지 않았다가는 네이버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에게 가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 앞으로 지금 네이버 서비스와는 다른 네이버 서비스가 이렇게 진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싹 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쿨하게 바로 의사결정을 해서 투자를 들어갔죠. 대량의 GPU,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 그렇게 하면서 2020년 9월부터 프로젝트가 들어갑니다. 그 성남고 총괄을 대장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5월 달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수많은 엔지니어링적인 시행착오를 당연히 했죠.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에 굉장히 용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한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빠르게 실행을 한 기업이 있는 국가와 아닌 국가로 차이가 난 거고요. 그리고 또 살짝 다르게 보면은 이 기술이 시너지를 내서 비즈니스 사업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국가와 아닌 국가로 나뉘어야 되는데 이 기술이 제대로 사업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체 플랫폼이 있는 국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습하는 데이터 준비도 마찬가지고 이 기술을 확보를 했을 때 적용을 해서 한 단계 뛰어넘는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플랫폼이 있어야 제대로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플랫폼이 있죠. 중국 플랫폼이 있습니다. 뭐 바이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다음에 알리바바는 커머스 플랫폼이 있죠. 한국은 네이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나라들은요? 없지 않습니까? 없나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나마 있어요. 안덱스. 근데 안덱스는 그렇게 크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게 이스라엘의 AI21 랩스인데 거기는 미국 시장 겨냥해서 한 거긴 하니까 그래서 플랫폼이 있는 국가들만 만든 거예요. 초기 투자 비용 굉장히 많이 들고 만들어 놓고도 연구소가 아니까 와 잘 만들어서 박수 칠 게 아니잖아요. 지속 가능한 상황이 될 만한 국가들만 유지를 하면서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나라들이 먼저 치고 날릴 수 있었던 거죠. 맞아요. 이게 플랫폼이 있었어야지 이제 좀 가능했다라는 건데. 첫 출발이. 구글이 한국 시장에는 사실은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죽을 많이 쓴 거잖아요. 그럼 뭐 저희 점령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네. 유일하게. 좀 그 이유는 뭔지랑 당연히 그럼 네이버가 뭔가 어쨌든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데 네. 그거랑 플러스로 네. 이제 네이버에 계시니까 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원래는 네이버가 진짜 아성을 확실하게 지켰는데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바늘 찌르듯이 네. 이제 구글이 그 바늘을 한국에서 뚫어서 네, 그렇죠. 검색량이 되게 점유율이 되게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 어떤지까지. 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 있기도 하고 또 회사의 소속이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이건 제 개인 의견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네이버 검색 점유율이 초반에 작년 말에 비해서 올 초에 다시 많이 네이버 검색 점유율이 다시 올라서 60%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좀 정리를 하자면 구글 검색 엔진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니까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구글 검색을 쓰면 네이버를 검색을 안 쓰냐? 혹은 네이버 검색을 쓰면 구글 검색을 안 쓰냐? 아니거든요. 이 둘은 양립 불가가 아니에요. 네이버 검색을 쓰는 용도랑 구글 검색을 쓰는 용도가 다릅니다. 저만 해도 뭔가 학술 검색이 필요하다, 해외 자료 검색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구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선물을 사야 된다. 뭐 맛집 찾거나. 맛집을 찾고 구글을 안 써요. 네이버 훨씬 정확하거든요. 아, 그렇죠. 일단 로컬라이즈드 된 정보, 사용자들이 네이버 생태계에서 입력해 놓은 블로그나 카페나 지식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에 녹아 있는 이 정보들이 자산이 돼서 구글은 제공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체제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용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구글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할 때는 구글을 쓸지언정 일상생활에서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정확하고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좀 걱정거리는 그건 있어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패턴이 바뀌어서 기존의 검색을 활용하기보다는 요즘은 영상 검색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써요. 맞아. 유튜브에서 검색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은 뭐 네이버가 검색 독점 아니냐 이건 아닌 상황이 돼버렸죠. 검색에 대한 행태와 정의가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거고 다시 생성 AI 얘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서 구글이 생성 AI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나 그걸 검색에 적용하는 것들을 넣는다고 해도 저희 네이버 플랫폼에 있는 많은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 데이터들이 그대로 생성 AI에 녹아 들어오다 보니까 물어보면 사용자들이 입맛에 맞는 정보를 훨씬 더 잘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구글은 그게 없죠. 그게 없다 보니까는 마찬가지 세계에 있는 많은 지식들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거나 하면 당연히 구글의 생성 AI를 쓰겠죠. 혹은 오픈 AI 생성 AI를 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의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어떤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생성 AI 도움을 받고 싶다. 그리고 네이버의 여러 서비스들 혹은 국내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의 앱과 연동되는 서비스들을 생성 AI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럼 네이버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보완제, 선택지 이런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네이버의 생성형 AI가 이름이 뭐였죠? 하이퍼 클로바 X입니다. X. 그럼 이건 뭐가 다르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뭐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네이버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에 되게 굉장히 기쁘지만 말씀에서 느껴지는 게 결국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다고 더 좋은 정확한 정보를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들으면 좋은 거냐 다르게 들으면 이거 결국 내수가 밖에 안 되는 거구나. 바깥으로 뻗어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는데 형은 뭐 글로벌이나 비즈니스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생성 AI가 저희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생성 AI를 뭐 API 용도로 쓰던 모델 접근을 해가지고 개별 스타트업들이 그들이 운영하는 서비스나 앱들을 만드는 데 쓰실 텐데 이 생성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잘못되면 그 앱의 품질이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특히 한국 특화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앱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자, 해외로 나갈 때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는 한국어 모델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약간 그 네이버 소속을 넘어서서 한국의 AI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한국어 중심으로 완전 자체 기술로 한국어 중심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영어, 타국어 기반으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AI를 만들 수 있어요. 그 경험이 쌓였고 이 AI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쌓였고요. 그리고 이런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도 만들어 놓은 경험이 쌓였습니다.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공 영역에서 생성 AI 기반으로 스타트업들이 앱 같은 걸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훨씬 더 똑똑한 챗봇도 만들어주고 했던 전체 새로운 서비스 만들어 놓은 경험이 있죠. 전 세계에 이런 경험이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밖에 없어요. 이 경험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종속인 이유로 생성 AI를 너무 갖고 싶은데 기술이 없어서 못 갖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갖는 데 갑니다. 자, 당신들 나라 언어 중심으로 그리고 영어 포함한 여러 나라 언어들로 경쟁력 있는 AI를 같이 만들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그 나라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니까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평가하는 것,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 그 나라 지역 문화 중심의 안전, 책임성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랑 문화, 정치, 역학이 다르니까 그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나라의 더 중요한 서비스, 그 나라 국민들이 더 좋아할 서비스들은 그 나라 산업 생태계가 더 잘할 거예요. 이거를 같이 만들자는 거예요. 같이. 네. 그래서 한국어 모델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만들면 미국이나 중국은 그냥 아랍어 잘 쓰니까 그 나라 언어 잘 쓰니까 그냥 우리 거 써라. 우리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이거 패권주의거든요.
종속되기 딱 좋은 거예요. 네. 그 나라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 나라와 함께 만들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왜 만들어요? 우린 그걸로 통해서 뭘 얻죠? 그 나라 시장 진출을 통해서 그 나라 산업 생태계에 들어가면은 저희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도 되고 공동 투자를 해서 그 나라 산업 생태계에서 우리나라 기회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약간 그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잘못하다가 먹히겠는데 라는 우려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K컬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쟤들한테는 이렇게 종속되지는 않을 자신이 가 있는 거죠. 근데 세 나라 중에 먹히지는 않을 수 있으면서 기술은 가지고 있는 나라. 그렇죠. 미국, 중국은 사실 너무 세긴 하죠. 그렇죠. 그런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외의 영역에서 약간 어드밴티지 같은 게 있는 네, 거야?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내수 만들듯이 그 나라라기보다 그 지역이죠. 정치, 문화, 종교 지역 내수 버전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